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오늘 날씨 너무나 춥다는 얘기밖에 나오지가 않죠. 정말 춥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춥더라도 북한발 핵미사일 위기는 좀 풀려야 할 텐데요. 우리 정부의 노력이 이 추운 날씨를 좀 녹일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과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잠시 후 1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니까 어제 청와대에서 평창올림픽에 평양올림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잠시 후 2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의 첫 한파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새벽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졌고요. 체감기온은 영하 20도를 밑돌면서 한파가 그야말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궁금하시죠? 언제까지 이렇게 추울지, 또 이런 강추위에 몸 건강은 어떻게 챙기는 게 좋을지 오늘 3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음악 한애들이 많이 왔거든요. 예. 자,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야, 진짜 오늘 진짜 추워요. 예. 그러게요. 이렇게 추운데 오늘 영하 한 15도, 16도 까지 떨어졌다 그러고 모레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그 어제보다도 한 5, 6도가량 낮은 영하 22도에서 그 영하 7도 분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낮 최고 기온은 그 어제보다도 그 1, 2도 낮은 영하 12도에서 그 영하 1도로 이제 그 예보가 됐는데요. 이 서울의 경우에 그 아침 최저 기온이 올겨울로 들어서 가장 낮은 영하 17도를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하죠. 오늘 서울은 그 낮 최고 기온도 그 영하 10도에 이제 그친다고 하는데, 예. 이 철원 같은 경우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와. 네, 22도면 뭐 체감 온도는요. 22도면은 거의 뭐 그 미국이나 유럽을 덮치고, 아니 저 북미를 덮치고 있는 한파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체감 온도는 사실은 그 마이너스 3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충청에는 그 어제 오후 이제 9시 기준으로 한파 경보가 발령이 됐죠. 이제 이 한파가 몰아칠 때 이 평소에 그 가볍게 여기던 그 증상이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 질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이제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그 노약자나 그 만성 질환자는 그 저체온증이나 이 통상 등의 그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외출을 그 삼가는 게 좋다고 하죠. 더구나 특히 이제 머리는 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됐을 때 그 순간적으로 그 혈관이 그 수축하기 때문에 혈관이 막히거나 그 터져서 그 뇌졸중이나 그 심근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 고혈압을 앓거나 이 뇌졸중, 심근경색의 그 위험이 있는 분들 정말 그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추우면은요, 꼭 무슨 어떤 지병이 있으신 분들 말고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만히 보면은 추우면 추운 대로 못 나가고 춥지 않으면 미세먼지 와서 못 나가고 이게 참 네. 요새 그래요. 예. 자, 북한이 예술단 공연 일정과 장소를 통보를 했는데 또 단일팀을 구성하게 되는 그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 15명이 25일 날 북한 선발대와 함께 먼저 온다고 그러죠. 25일이면은 바로 내일입니다. 예,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상당히 좀 바빠지는 일정들이죠. 예.
어떻든 그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좀 신속한 통보인 것 같습니다. 그 현승월 삼전 그 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예술단 그 파견 그 사전 점검단이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귀환한 지 하루 만에 이제 그 통보를 한 것이거든요. 북한이 그 예술단 공연을 그 올림픽 개막 그 전날인 2월 8일 이제 그 강릉 아트센터에서 그리고 11일에는 그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각각 진행하겠다고 이제 우리 측에 통보를 했고요. 이 예술단은 그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서 그 4달 6일 방남한 뒤에 그 12일 이제 같은 방법으로 귀환하겠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강릉 공연 이틀 전에 내려왔다가 서울 공연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 날 2월 9일부터인가요? 올림픽이? 올림픽 2월 그죠? 9일부터죠. 그러니까 6일 날 내려온다.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8일 날 한다. 하고 이제 11일 서울 공연 마치고 이제 12일 날 가겠다는 거죠. 네. 북한은 이제 또 어젯밤 그 조명균 그 통일부 장관 앞으로 이제 보낸 통지문에서 그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15명을 내일 파견하는 선발대와 함께 그 남측을 이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측이 이제 가능하면 이 단일팀 구성을 위해서 좀 선수들 좀 빨리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하는 것이죠. 이 북측 선수단 15명은 그 감독 1명, 선수 12명, 지원 인력 2명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북한은 뭐 창군 기념일에 땡겨서 2월 8일 나는다며요. 창군 기념일이 좀 바뀌었다고 그러죠. 2월 8일로. 네. 또 이제 그렇게 해서 겹쳐 아니, 있는 부분이 근데 있습니다. 그 2월 8일 날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하고 자신들은 군사 퍼레이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모양이 일단 그렇게 좀 될 것 참 같죠. 그런 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뭐 이거는 뭐 각종 언론에 다 보도가 되는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률팀을 꾸렸다 그러네요. 네, 이제 그 검찰 수사에 대한 그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모양새이죠. 특히 이제 그 김백준 전 청와대 그 총무기획관이 이 국정원 그 특활비를 받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더욱더 좀 다급해진 이런 모양새입니다. 이 법률팀은 서울고법판사 출신인 그 강훈 전 그 법사관과 대검찰청 그 차장검사 출신인 정동기 전 이제 민정수석 등 과거 함께 일한 그 청와대 관계자들 그 중심으로 이렇게 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제 그 국가정보원으로서 그 억대 그 불법 자금을 그 수수한 혐의로 그 검찰로부터 오늘 그 출석 요구를 받은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형님이죠. 만사 형통으로 이제 통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검찰이 오늘 통보한 오늘 그 피의자 조서에는 그 응할 수 없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하죠. 네, 이상득 전 의원의 그 변호인은 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 갑작스러운 그 출석 요구로 인한 그 준비 부족, 어제 가택수색으로 인한 그 충격과 건강 문제, 변호인 개인의 그 스케줄 등을 이제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이제 통보를 했고요. 그 대신에 그 26일 오전 10시에 출석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달리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어제 이상득 전 의원의 그 서울 성북동 자택 그리고 여의도 한일의원연맹 그 사무실을 이제 그 압수수색을 했었죠. 자, 이거 그렇죠. 근데 그 누구죠? 이상득 전 의원의 조카 벌들죠. 네, 이동영 부사장은 바스 부사장은 이제 오늘 검찰에 이제 출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회동이 추진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자리인가요? 뭐 여러 가지입니다. 청와대는 그 이달 말쯤 문 대통령과 그 여야 원내대표 그 회동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야를 그 접촉할 예정인데요. 어제 이제 그 문 대통령과 그 더불어민주당 그 원내 지도부와의 그 청와대 오찬회동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건의를 했고 이를 이제 받아들인 것이죠.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자유한국당과 그 바른정당의 그 원내대표 교체도 있었고 2월 국회도 있는 만큼 청와대와 그 여야 원내대표 간의 그 회동을 좀 진행했으면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를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였죠. 이 문재인 대통령 그 취임 직후인 그 지난해 5월 19일 청와대에서 그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러나 그 뒤에 원내대표들만 그 따로 불러서 만난 적은 이제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그 오찬회동을 하면서 정보 출범 후에 그 원내 지도부가 그 비상한 시국에 그 국회를 운영하느라 그 고생이 많다. 이렇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원내 지도부를 격려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그 국민의당과의 관계를 두고 행여나 그 내가 국민의당과 그 감정이 있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 협력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예. 자,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어제 합당 반대파의 개혁신당 추진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연기하고 이 최후 통첩은 보낸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죠. 예. 어제 그 당무위원회 개최를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예. 네,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강행할 경우에 그 중재파까지 그 돌아서지 않겠느냐. 예. 이제 이를 우려했다는 관측이 많은데요. 대신 그 통합 반대파를 향해서 신당 창당 등 그 해당 행위를 그 즉각 중단하라고 이제 촉구를 했고요. 이번 주말까지 입장을 정리해달라 이렇게 그 최후 통첩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나 통합 반대파 예. 이 안철수 대표가 이 당무위원회를 그 취소한 것을 두고 예. 한마디로 이런 코미디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요. 예. 안 대표의 그 최후 통첩에 대해서도 안 대표가 누구에게 그 최후 통첩할 처지가 아니다. 예. 주말까지 그 합당 추진을 처리하라. 오히려 이렇게 좀 맞받아쳤습니다. 예. 반대파인 국민의당 그 지키운동본부의 그 대표이죠. 조배수 의원은 통합파 내부에서부터 그 붕괴 조짐이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인식에 따라서 청와대에서 좌파 배제 국정기조가 형성이 됐고 박 전 대통령은 지원 배제 관련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 공목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바로 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내린 판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은 건데요. 자, 변호사 출신이시죠.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셨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조윤선 전 장관이 결국 1심에서 집행유예 받다가 2심에서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돼서 구속이 됐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그 캐비넷에서 문건 나오고, 그죠? 네. 그리고 네. 전임 민정수석이 그 진술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임 정무수석이었던 박준우 수석이 1심에서는 자기가 그 조윤선 전 수석한테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련돼서 업무 인수인계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가요. 2심에서는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그것이 업무다라고 얘기했다고 진술을 했고 특히나 1심에서는 조 전 수석한테 미안해서 내가 위증을 한 것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방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0여 건의 소위 말하는 이제 청와대 캐비넷 문건이 증거로 제출됐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문제단체 조치 내용 및 관리 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예. 이런 문건들이 좀 핵심적으로 새로운 어떤 유죄의 증거로 작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일 주목할 게 지금 1심하고 다른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관계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이게 근데 법률 용어가 어려워서 공모공동정범이 뭐예요?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행행위, 실제 어떤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타인의 행위를 지배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든 경우에는 같은 정범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범이라는 게 그러니까 같은 범죄자다 그렇죠. 이거죠. 똑같은 수준의 범죄자다 이거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폭력배가 있으면 네. 어떤 그 실제 범죄 행위는 그 조직의 말단들이 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그 위에 그 수계 두목급이 묵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를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같이 그냥 주범으로 보자. 이렇게 해서 발달된 이론입니다. 예. 그게 이제 공동정범인데. 공동정범. 예.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면 왜 공모 공동정범으로 책임이 있다? 어떤 근거에서 이러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식이라든지 또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특정한 국정 기조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런 국정 기조에 맞춰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것이 다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을 때 승인했고 묵인했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사가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이게 표현이 됐고, 예. 거기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이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어떤 실제 행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이 나눠서 분담해서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하나의 정범, 주범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예. 근데 그 대통령의 인식이나 발언, 국정 기조가 실제적으로 재판의 어떤 그 재판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제 국정 기조가 형성된 것에 그쳤다면은 이제 판단이 좀 더 애매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원 배제, 소위 말하는 좌파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하겠다라는 계획과 실행 방안을 마련했는데, 예. 그것을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어떤 국정 기조를 형성한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실행행위로 나가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그 블랙리스트 재판 최종심이 남았죠.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예. 뭐 사실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이 최종심이라는 것, 대법원 같은 경우에 법리 판단만 하기 때문에 별로 변동은 없죠, 대부분이. 예,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항소심에서 이제 판단이 끝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한 법리에 오류가 없는지만 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이런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바뀔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이명박 전 정부, MB 정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특수활동비 이거요. 네. 근데 지금 이 MB 정부에서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MB의 측근들이 앞다투듯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갈지 저도 이제 짐작하기가 어려운데, 최근에는 뭐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경천 동지안이 더 있다. 뭐 심지어는 굉장히 큰 불법이어가지고 대통령의 뭐 당선이나 이런 것까지도 결과를 뒤집어 엎을 만한 것이 3건 정도는 더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과연 이 경선입니까? 대선입니까? 경선도 그렇고 본선도 그렇고 뭐 본선 이유도 그렇고라고 어제 그 얘기했던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더 좀 큰 부분도 남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특수활동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만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뭐 지금 측근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어제 이제 문병두 의원이 또 다른 사실을 좀 얘기했는데, 그 국정원의 대북 관련된 특수활동비를 이용해가지고 야당 의원들을 사찰했다. 뭐 그런 일을 포청천 작전이라고 불렀다라고 또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그 국정농단으로 좀 번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게 국정농단으로 이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측에서는 지금 법률 자문단까지 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게 어차피 검찰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게 된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측근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희중 전 비서실장도 상황이 이 정도면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도로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가 어떻게 보면 이 측근들의 여러 가지 진술로 더 이상 이제 뭐 멈추거나 돌릴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제 MB 본인에 대한 수사도 목전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MB 측근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쓸 일은 없을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그냥 일종의
이 전략인가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부분들이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짐작만 할 뿐인데, 현재 특별하게 드러난 관련된 그런 정황이나 상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위협 카드 또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특별하게 드러난 게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MB가 포토라인에 설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다면은 적어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다거나, 예. 또는 다른 어떤 진술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언급하셨던 그 부분,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설 일이 없다라는 것은 현재까지는 보면 그냥 어떤 위험용 수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뜻입니다. 예. 예, 위험용 수사다. 지금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어떤 검찰의 조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떠나가지고 그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죠 김윤옥 여사에 대한 의혹도 지금 제기된 상황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김희중 씨 진술이다 이러면서 이제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 특활비 중에 일부가 달러로 환전돼서 부속실 쪽으로 전달이 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데 좀 더 이 부분은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또 그런 진술을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가 없다 이렇게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죠. 네네. 그리고 조카 이동영 부사장 이게 이쪽이 전부 지금 소환이 이동영 부사장 오늘 소환이 되고 이상득 전 의원은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그때 소환이 되고 이렇잖아요. 지금. 네. 자, 이렇게 이제 줄줄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결론은 어떻게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법조인 출신으로서. 예. 네,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MB의 주변 분들이 지금 소환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어제 정도전 의원 같은 경우 직계 가족에 대한 언급도 좀 했어요. 예? 직계 가족에 대한 언급도 좀 했습니다. 정도전 전 의원이요? 예, 그래서 이게 수사가 좀 진행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MB 본인이 결국은 이제 직접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특수활동비 문제에서 불거진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근데 지금 추미애 대표를 필두로 관련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고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는요. 그런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국회 상임위원장들 특활비 있죠. 네. 그거부터 손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들의 특활비가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도 당연히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죠.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근데 그게 왜 필요한 거예요? 국회 상임위원장의 특수활동비가요? 저도 사실 상임위원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물론 그렇지만 이게 들으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국회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물어보거나 이제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또는 전문위원들이나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에게 수고비를 좀 준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주로 쓰인다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예. 그런 것도 사실은 특수활동비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실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특수활동이 밥 먹는 게 특수활동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3번 특수활동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상임위원을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문제가 있다면은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100% 찬성합니다. 예.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박주선 의원께서는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먼저 스스로 국회에서도 이제 박주민 의원께서도 이제 당연히 안 그러시겠지만 사실 국회에서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자세도 좀 사실 보여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예. 박주민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청와대에서 어제 평창올림픽에 평양올림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거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권의 비판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마음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통일부 장관은 역임하셨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한반도 평화를 넘어서 청와대가 이제 한반도 평화를 넘어서 동북아의 평화를 앞당길 마중물이 될 텐데 평양 올림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정부 발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올림픽은 다가오는데 예상치 못한 반발과 그 역풍에 좀 정부가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에 악마가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서 미시적인 문제들을 소홀히 다룬 점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창 올림픽은 올림픽위원회만의 지금 일이 아니고 또 통일부만의 일이 아니고 문화체육부만의 일이 아니고 사실 통합 조정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올림픽이고 이런 국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에서 좀 각각 따로 노는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따로 논다라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현송월 단장이 여기 그 체류 3박 1박 2일 있는 동안에 이런저런 혼선 같은 게 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그냥 통일부에서 알아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통일부, 경찰, 문체부, 체육회, 올림픽위원회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 통제 조정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혹시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과잉 의전이다라는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현송월에 대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각자 맡은 기능에 따라서 원활하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홍보 문제 같은 것도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건 청와대가 나서서 할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미시적인 문제를 소홀히 한 건 맞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미시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남북 단일팀 구성에서 우리 선수들 의견이 사실 그 사전에 그죠? 사전에 이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2030 세대들의 공정성에 대한 그런 기본 시각이 과거 기성세대보다는 훨씬 더 원칙적이고 반듯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단일팀 구성 문제가 느닷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라 한참 전부터 계속 여러 차례 예고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준비가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선수들을 위로하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가 뭐 이렇게 지금 정치권과 이 여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가 야당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할 것이 아니라 올림픽이 북한 체제의 선전장으로 전락하는 것 그리고 왜 평양올림픽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는지 냉정하게 반성부터 하라. 이런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도하다고 봅니다. 본질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계올림픽,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올림픽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평창올림픽도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합니다.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 전쟁의 문제에 있어서,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전과 후가 다르려면
그야말로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올림픽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문제로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그리고 평양 올림픽 운운하는 이런 냉전적 색깔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한반도는 평화를 향한 대분기점에 있습니다. 올림픽 정신이 평화의 재전이잖아요. 이것을 살리는데 협조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냉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정동영 장관님 의원님께서 그 평창올림픽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저절로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얼마나 엄중한 상황이었습니까? 이 평창올림픽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정말로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상한 우리의 노력, 우리한테 달렸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달렸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 남북 교류, 문화체육의 교류를 남북 대화로 바꿔나가고 이 남북 대화를 가지고 북미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하거든요. 누가 열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안 하면요. 근데 지금 평양과 서울과 워싱턴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뭐냐면 평양 입장에서는 왜 올림픽에 나왔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전쟁을 할지 모른다. 이런 공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려와 공포의 해소를 위해서 올림픽을 이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무력 죄송합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마당에 김정은이 미국을 향해서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 최우선 최대의 과제죠. 그렇다고 보면 평양, 서울, 워싱턴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가 공동 이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꿰서 하나로 엮어서 북미 대화에 이제 문을 열어야 하는데요. 시한은 사실 2달밖에 없잖아요. 말하자면 패럴림픽이 끝나게 되는 3월 18일까지 이제 2달, 이 2달의 해빙기 안에 북미 접촉이 반드시 개시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한반도의 또 상황이 다시 지옥문을 열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훈련 재개 국면과 북한의 도발 국면이 충돌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상황이 재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요, 지금 예를 들면은 북한은 건군절 행사를 원래 4월에 있는 걸 2월 달로 땡겨가지고 지금 2월 8일 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양새가 그 북한은 열병식을 평양에서 하고 있고요. 그 군사 퍼레이드를. 그리고 남쪽에 와가지고 온 현송월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연주하고 있고 사실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 굉장히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그런 노력에 어떤 찬물을 끼얹는 북한의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북한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다루기 정말 힘든 존재인 거예요. 또 미국도 우리가 말한다고 뭐 금방 설득되거나 따라오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의 철학과 신념 그리고 그것을 보좌하는 외교안보 통일팀의 대전략 또 실행 전략 이런 게 중요한 건데요. 아마 올림픽을 맞아서 북한에 굉장히 비중이 있는 인사가 단장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청와대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남북 정상 간의 간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북에 소통을 위해서 특사를 파견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이런 대화 수준을 끌어올려서 평창올림픽과 정상회담을 연계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기서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상황을 끌고 가야 합니다. 북이 상황을 끌고 가게 하거나 미국이 상황을 끌고 가게 하면 평창올림픽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당내 얘기도 좀 여쭙겠습니다. 그 당내 중립파 의원들이 다시 한 차례 중재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최종 중재안을 제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측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갑자기 당 문제로 죄송합니다. 예. 없지요. 안철수 대표는 이미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합당 상태입니다. 유승민 대표 손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이 전당대회나 뭐 이런 거는 요식적인 절차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발상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이 50이나 유신 시절이 아니거든요. 당원의 권리쯤은 무시해도 된다. 전당대회 뭐 이거는 형식적인 거다. 요식 절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업의 오나 소유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뭐 자기 거니까 회사가. 이런 발상을 가질 수 있지만 공당의 대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철수 대표를 상대로 무슨 또 중재안을 내니 뭐 하는 이런 노력은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무망한데 안 대표가 입장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미 오늘 얘기는 대선 패배 다음 날부터 예견됐던 겁니다. 본인은 이미 이쪽 진영에서 저쪽 진영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대선 후에 무리하게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또 무리하게 합당을 밀어붙이고 그 본질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플랜이. 대선 직후에 안철수와 그 이후에 그 이전과 이후는 확실히 다릅니다. 근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 중재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뭐 양측이 다 갈 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죠? 개혁신당은 이제 뭐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당 문제는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든지 아니면 그대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립파 의원들이 어느 쪽으로 합류할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결국 중립파 의원들도 기본적으로 정체성을 중시하는 정치인들입니다.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 그리고 중도 개혁주의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불평등의 해소, 이런 가치들을 신봉하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정체성을 변질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을 버리고 와라, 햇볕 정책을 버리고 와라 하는 유승민 대표의 지침에 충실히 따른 결과란 말이죠. 그런 안철수 대표를 따라서 정치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도개혁주의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이 추구하는 게 중도개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근데 그거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위선의 정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건 위선이다. 말과 위선의 정치. 합쳐야 이 말이 의미 내용이 성립되는 것인데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럼 그건 위선이죠. 저희가 바른정당의 정은총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얘기했어요. 통합신당은 DJ 정신을 계승까지는 안 하더라도 존중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정당 분들이 김대중 정신 DJ를 인용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뿌리는 기본적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보수 정권의 뿌리인데 김대중 정신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